1940년 5월 1일 새로운 수상 윈스턴 처칠이 취임을 하면서 그가 새로 조직된 정부, 내각, 그리고 영국 국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영국의 군경 상태를 거울처럼 잘 비춰주고 있었다. 영국은 나치당을 위협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리만큼 무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칠 수상 또한 신속하고 쉬운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는 적국과의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처칠은 영국의 전투력이 노르웨이와의 전투에서 패해 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집권을 했다. 처칠이 취임하던 바로 그때도 유럽의 서부 지역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독일군은 유럽 서부 전역에 걸친 공격을 감행했고 스위스까지 공격을 받게 됐다. 북부에선 독일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침입하는 상황이었다. 남부지방에선 17개의 사단이 요새에 배치되었으며 프랑스의 마지노선 수비대가 국경을 수비하고 있었다. 이미 한 세대 이전에도 독일군이 진입하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과 마찬가지로 1940년에도 소수정예의 영국 군대는 프랑스군과 함께 국경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의 전쟁 상황은 1914년의 전쟁 상황과는 한약에 달랐다. 전쟁은 이전의 부동상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행 상황이 빨라지게 된 것이다. 최전선은 하루에 수십 마일이나 이동하게 돼 더 이상 최전선이란 말의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방금 전에 안전지대라고 여기던 후방이 이내 공습에 휘말리는 일이 일비재했다. 이러한 전쟁을 두고 이웃 사람들은 전격전이라 불렀다. 전격전이란 단어는 20세기에 새로 등장한 단어로서 1939년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말이 됐다. 번개 같은 전쟁이란 뜻의 전격전은 기존의 전투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과 더불어 전격전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된 연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과 30년 전인 1차 대전 때에 전쟁은 다소 느리게 진행됐기 때문에 좁은 지역 내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갔다. 하지만 2차 대전 때에는 1차 대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래서 전격전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류 분쟁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다른 종족과 싸움을 할 때 막대기를 휘둘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전세는 공격과 방어의 극단을 오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전쟁에 막대기를 사용했던 원시인들은 막대를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로 전세가 그들에게 유리했겠지만 방패까지 발명해낸 적군을 만나게 된다면 전세는 다시 그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격대 방어의 주기는 인류 전쟁의 역사에 걸쳐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선 기관총이란 이 하나의 무기만으로 전세를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기관총을 배치한 요새에 주둔한 2명의 군사가 1000명의 적군에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쪽도 결정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탱크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굉음을 내며 육중한 몸을 이끌고 탱크는 진흙탕, 참호, 철조망을 가로질러 느릿느릿 움직여 갔다. 탱크가 연합군의 승리에 공헌을 했는지 못했는지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1914년의 기억과 그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차 대전에서 양쪽 군대 장군들은 절망 상태에 빠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소모전에 의존하기도 했다.
그 당시의 전투는 적군을 패배시키고 적군의 병사들을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전쟁의 목표는 적군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전략이 중심이 됐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과 군사 이론학자들은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자 했다. 승자는 항상 지난번 전쟁에서 사용했던 전략과 무기를 사용하면 다음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차 대전에서 전쟁에 있어 방어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프랑스의 경우엔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기관총의 사용과 참호 속에 은신하고 있던 병사들의 도움이 컸던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경에 방어선을 침으로써 자국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것이 바로 마지노선이다. 보다 정확하겐 콘크리트와 강철로 둘러쳐진 서부 전방 요새라 말할 수 있다. 마지노선 아래엔 방어용 지하도로와 소형 철로 시스템, 막사로 쓰이는 깊은 벙커가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승리부대는 탱크와 항공기는 기존 전투 방식에 적합한 또 다른 형태의 무기로 인식됐다. 탱크는 기갑부대에 소속됐다. 탱크는 보병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탱크의 진행 속도는 보병이 걷는 속도와 다름없었다. 말이 사람이나 무기를 싣고 이동하는 속도와 같았던 것이다. 탱크는 기관총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탱크를 이용함으로써 보병들은 지속적으로 걷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력을 보충할 수 있고, 기병들은 전속력으로 달려가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탱크의 사용을 탐탁찮게 생각했다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사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탱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군의 패배 요인은 사령관들의 마음과 전쟁에 대한 이론과 아이디어에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력은 공군 병력 하나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이론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끊이지 않는 폭격기가 인구와 산업 중심부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공군 장교들의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군 병력은 독립적이며 육군 장군이나 해군 대장의 간섭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자였다. 독일은 1차 대전 결과 전 국가적인 재난을 겪게 됐다.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한때 강성했던 독일 부대는 파괴됐다. 독일 군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사고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전의 낡은 방식은 독일의 패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거부했다. 나치즘, 국가적 사회주의는 열린 자세로 근대 이론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새로움의 이데올로기를 미래 정치상으로 정립했다. 바로 이러한 수용적이고 유연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이 실현돼 전격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격전의 핵심은 무장 기갑부대를 만들어내 가장 빠른 속도로 모든 요소들이 일제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병대와 포병대가 기계화돼 탱크의 기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공수병과 낙하산병이 적군의 전선을 넘어 착륙해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과 독립대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협력해 서로 원조해 줄 수 있는, 항공기가 지상군의 공격을 지원해 적군의 전략적 요새와 군사 집결지, 물품 수송지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쟁이 전격전인 것이다. 독일의 루프트와페는 이러한 전격전의 모습을 나타낸 항공부대다. 1940년대 후반에 그 조직의 결함이 전 세계에 밝혀지게 되었지만 초여름 시의 루프트와페는 그 힘과 유효성에 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나치 행정부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기반으로 무척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항공기 단몇대만을 생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 공군은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엔 너무 오래돼 쓸모가 없는 것들도 있었다. 독일에선 육군에서 공군으로 옮겨가는 일을 아주 영광으로 여겼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에선 육군에서 공군으로의 전향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다. 전격전은 전쟁의 수단에 있어서는 매우 근대화된 모습이었지만 전쟁 이론에 있어서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들을 그 중심에 두고 있었다. 과거의 위대한 사령관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들도 모두 이해할 만한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전격전은
적군에게 부상을 입게 하거나 적군을 죽이는 전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작전 기지, 전략적 거점을 공격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전격전에선 민첩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군대가 승리하게 돼 있다. 기갑부대는 독일어로 횡재라고 한다. 독일 기갑사단의 병사들은 공군과 공수병의 지원을 받아 독일군의 공격에 있어 선두의 역할을 했다. 그들은 적군의 전선을 넘어 깊숙이 침투하고 그들을 포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독일군들이 군사 시스템을 모두 새롭게 개혁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모습들도 있었다. 기갑부대에 의해 포위당한 고립군을 처치하는 보병사단이나 기병사단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독일 기갑부대의 전투, 다시 말해 전격전은 적군들의 악몽을 현실로 나타나게 했다. 포위당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5월 10일 영국과 프랑스 병력은 독일의 병력을 넘어섰다. 하지만 바로 그날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여러분은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남쪽으론 가장 강성한 부대도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요새 마지노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요소에서 프랑스는 독일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 견제작전으로서 독일은 평범한 비기갑부대와 비무장 군인들을 마지노선에 배치시켰다. 마지노선은 벨기에 전선까지 뻗어있진 않았다. 마지노선 건너의 프랑스 북부 지방엔 최고의 프랑스 부대와 영국군이 하나도 빠짐없이 배치돼 있었다. 그들은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하거나 측면을 공격해 뒤쪽으로 치고 들어와 프랑스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고 있었다. 독일은 1914년에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해 프랑스까지 진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40년에 독일은 더 북단까지 치고 들어와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쪽까지 진격하게 됐다. 프랑스와 영국군은 독일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따라 올라갔다. 하지만 북쪽 지방을 공격한 것은 독일군의 미끼였고 계략이며 도발품이었다. 독일의 공격은 영국과 프랑스군을 북으로 끌어들여 미끼에 걸려들게 한 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이미 계획된 침입이었던 것이다. 서방연합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독일군은 아르덴의 우거진 숲속에 잠복해 있다가 아주 은밀하게 제3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을 위해 독일 기갑부대는 탱크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편대를 조직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숲이 우거진 아르덴 지방에서 탱크는 결코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탱크는 좁은 숲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 나가다가 결국엔 탁 트인 지대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은밀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은 네덜란드의 북부를 최초로 공격했다. 네덜란드는 본래부터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공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네덜란드는 단 10개 사단의 병력이 국가를 수호하고 있었다. 더구나 네덜란드의 병사들은 1830년 이래로 전투에 투입된 적이 없었다. 네덜란드의 공군 병력은 항공기 125대가 고작이었고 독일군이 공격한 지 1시간 내에 이미 절반 이상이 지상에서 파괴됐다. 독일의 공수부대는 네덜란드의 수비를 가볍게 우회할 수 있었다. 5월 13일 루프트와페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로테르담의 역사적 중심지를 파괴했으며 이에 네덜란드는 항복했다.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군은 북부로 진격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예상대로 맞아 들어가는군. 적군이 전선을 따라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야.
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야. 5월 13일, 영국과 프랑스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깊숙이 진격해 들어갔으며 이에 독일군은 그들의 후방에서 공격을 했다. 독일군의 기갑부대는 놀라운 속도로 서부로 침투해 들어가 주요 항구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영국과 프랑스군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것이다. (5월 25일엔) 모든 영국군들이 대참사를 맞게 된다. 영국의 원정군이 거의 포위됨으로써 영국군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원정군은 4년간이나 자국을 철통같이 지켜왔다. 그런데 1940년 단 몇 주 만에 독일의 기갑부대는 빠르게 진격해 들어와 영국 국경을 무너뜨리고 후방에서 선회하며 영국을 포위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주요 항구를 점령함으로써 영국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모든 군대 병력이 항복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해상을 통해 본국으로 귀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은 조금이나마 열려 있었다. 바로 그 문은 됴케르크라는 프랑스 항구였다. 영국 해군은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문마저 봉쇄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됴케르크를 점령해야 하였다. 5월 26일과 6월 3일 사이의 시기는 세계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시기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일개 개인의 행동이 그 이후 일어날 일들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가 된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포위된 그 항구 안에 있었다. 프랑스군은 처음엔 영국군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곧 프랑스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탈출하기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두 나라 간 분쟁이 일어났고 영국군은 동맹국인 프랑스군에게까지 발포하게 된다. 독일의 기갑부대는 됴케르크 항구밖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대를 재조직하고 군사 대응을 재정비하며 장군들은 항구의 최종 공격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다. 공격 지시는 아돌프 히틀러가 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지시는 48시간이나 늦어졌다. 히틀러의 실수였을까? 히틀러가 독일군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는 본인의 야망이 달성될 수 있는 순간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용기를 잃은 것이었을까? 히틀러는 프랑스군을 완벽히 파괴시키고 치욕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과 독일이 우호국이 돼 영국 왕실과 손을 잡고 유럽 제국을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찾게 됐다. 영국과 손을 잡고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상인 몰세비즘을 타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물론 히틀러가 공격 지시를 내리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프랑스 군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아주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프트와페는 지상군 없이도 영국군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이러한 히틀러의 우유부단함은 후세 사람들에게 됴케르크의 기적으로 불리게 된다. 됴케르크는 영국의 임기응변수를 동원하게 만들었다. 민간인들이 주말 동안 타고 있던 작은 배들과 유람선, 소형보트들이 해협을 건너 독일군의 무력하에 놓인 영국군대를 구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절망적인 패배가 일종의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물론 영국 해군의 함선이 영국군대를 구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 하지만 민간인들,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람용으로 설계된 작은 배를 타고
무시무시한 공격과 공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를 건너 영국군을 구출하러 왔던 그때는 영원히 뇌리에 기억될 것이다. 총 138명의 군인들이 바다를 통해 탈출했다. 영국군이 탈출하고 난 후 10만 프랑스군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다. 모든 중장비들은 분실됐고 대형 무기고와 운송장비, 탱크는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다. 프랑스군들은 심지어 철모와 소총을 던져버리고 탈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헬멧 소총 탱크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됭케르크에서의 철수는 괴멸적이고 창피스러운 패배를 승리로 바꿔놨다. 됭케르크는 영국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인내해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보여주었다. 됭케르크는 전쟁의 암흑길 속에서도 영국인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만일 히틀러가 됭케르크를 완전 접수해버렸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다. 아마 그랬다면 영국은 항복을 했을 것이고 전쟁은 끝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히틀러 독재 정권의 동맹국이 됐을 것이다. 영국군의 됭케르크 탈출이 있을 당시인 6월에 벨기에는 독일군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 나치 군대가 영국 영토로부터 불과 20마일 떨어진 해상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칠 수상은 다시금 완강한 저항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한 유명한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린 프랑스에서, 해상에서, 대양에서 전투를 할 것입니다. 우린 공중공격을 강화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우린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우리 조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린 해상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린 지상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싸워나갈 것입니다. 처칠은 자신의 완고한 공격 의지를 보였지만 나치군의 승리는 계속됐다. 노르웨이가 6월 4일 항복을 했다. 독일의 북쪽 지방은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였다.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영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스웨덴도 결국 독일의 세력권 내에 있었다. 프랑스에서 독일 군대는 프랑스군을 상대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격했다. 프랑스에 남아있던 군인들은 예비군으로 전투 장비도 부실했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6월 9일 프랑스 정부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내 거절당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이탈리아가 전투에 참전했다. 무솔리니의 군대가 프랑스 남부를 침입해 들어왔다. 승전에 한몫 챙겨보려는 속셈이었다. 미국에선 무솔리니의 이반 기회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돼 미국인들은 서서히 동맹국 세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키우게 됐다. 이탈리아의 참전은 앞으로 이탈리아가 나치 파시스트 동맹 세력에 가담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졌다. 프랑스 남부의 이탈리아 군들에 맞서 프랑스 군대는 침입을 격퇴하려 했지만 나중에 북쪽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한 독일 군들의 도움으로 이탈리아는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쳐오자 프랑스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을 불러들이게 된다. 필립 페탱 사령관은 1915년과 1916년의 전투 영웅이었다. 베르던에서의 전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암울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적군들은 이곳을 통과해 갈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의 항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처칠의 항전 의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1940년의 패탱은 1915년의 그의 모습과는 달랐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나갔다. 병사들의 최후의 통곡은 누수한 패탱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패탱은 즉시 히틀러에게 휴전을 제의했다. 6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파리로 대피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리를 적군의 공격과 파괴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칠은 그의 군대에게 파리의 거리에서 싸울 것을 촉구했으며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의 주장은 무시됐다. 일주일이 지난 6월 17일 파리는 평상시처럼 상업활동이 재개됐고 그의 여름을 파리에서 즐기기 위해 여행을 온 사람들은 독일인들 뿐이었다. 동시에 일부 프랑스인들이 독일인들에게 음료를 접다고 있는 동안 그들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인들도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마지노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증명됐다. 독일인들은 열차 안에서 프랑스인들에게 항복협정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고 그리하여 1918년 조건부 항복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사건은 히틀러가 적국에 가한 복수심에 불탄 수많은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6월 14일 프랑스 국민들은 챔프 앨리스를 따라 승리의 행진을 하는 베르마르크의 광경을 괴롭게 지켜봐야 했다. 히틀러가 프랑스에게 강요한 항복 조건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견뎌내야 했던 치욕에 대한 보복이었다. 서부전선의 용감한 군대란 칭을 누려왔던 프랑스 군대로선 너무도 견뎌내기 힘든 모욕이었다. 프랑스 군대는 10만으로 줄어들었다. 히틀러는 너무도 이기양양하게 프랑스 수도로 관광여행을 떠났다. 한편 유럽 대륙의 또 다른 쪽에선 소련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소련은 발트해연안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침략해 그들의 독립을 앗아갔고 그들 국가를 소련의 영토에 합병시켰다. 6월 17일 페탕은 프랑스 정부의 수상이 됐고 독일과 휴전을 하기로 했다. 그리곤 프랑스의 비시 지역이 페탕 정부에 위임됐다. 그 이후 비시 정권은 두국에 대한 배반 정권이란 오명을 얻게 된다. 6월 18일 찰스 드골은 런던에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대독 항전을 호소하게 된다. 그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프랑스인들은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비시 정권은 합법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드골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운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드골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맹렬한 애국주의자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3번씩이나 부상당했으며 대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군의 포로 신세로 살아가야 했다. 그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평범한 프랑스 군인일 뿐이었다. 그는 무장기갑 부대의 전쟁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러한 그의 급진적인 생각은 프랑스 군대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1940년 그는 신생 육군 사단의 사령관으로 임명받아 프랑스군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몇몇 전투에서 작은 승리나마 이끌어냈다. 2월 6일 그는 서둘러 재정비된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그 시기에 윈스턴 처칠을 만나 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6월 16일 프랑스 정권이 물러났을 때 드골은 영국으로 밀입국했다. 그리하여 처칠의 도움을 받아 드골의 대국민 호수 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드골은 자유 프랑스 국민의 선두주자로 인식됐으며 프랑스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 식민지대에서 동맹국을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비시 정권과 정권 지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드골은 자신의 임무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전쟁은 나에게 신성한 임무를 부과했다. 나는 이 임무 수행에 있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드골은 자유 프랑스 국민의 지도자로서 전투에서 맹렬히 싸웠다. 그는 신념이 확고해서 영국의 지시대로 작전을 벌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독립적인 지도자로서 행동을 개시했다. 페탕 정권은 드골의 지위를 박탈했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10만 명의 자유 프랑스 국민들은 도전적인 망명자들로 구성된 거대 그룹이었고 독일에 항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들은 우회로를 통해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유럽 대륙에서 탈출해 나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체코슬로바키아의 5천 군대가 영국군에 편입돼 영국을 수비하고 있었으며 영국 공군의 4개의 비행중대가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와 함께 영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폴란드의 무장군들은 반나치 세력보다 꽤 많은 수로 구성됐다. 1940년엔 14,000의 병사, 수많은 해군용 함선과 상선, 폴란드 공군 5개 비행중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국에서의 전투가 가까워져 오에 따라 폴란드 공군들은 더욱더 독일의 공격에 대담하고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갔으며 성공적으로 독일군을 무찔렀다. 7월 초엔 처칠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현실로 재현됐다.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컸던 프랑스 함대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목격하지 못한 채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영국군은 비시 정권이 독일군에게 항복하고 프랑스 함대를 독일군에게 넘겨줄까봐 두려워했다. 영국 해군은 프랑스 함선이 정박해 있는 곳으로 강력한 영국 함선을 보낸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된다. 프랑스 함대를 영국 함대에 합류시켜 독일군과 싸우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속히 함대를 대피시킬 것이냐, 또는 파괴의 위기를 맞을 것이냐. 프랑스 해군 대장은 영국의 제의를 거절하고 프랑스의 모든 함대를 프랑스의 주요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했다. 그리하여 영국군에 맞서 싸우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중간에서 이 소식을 알아차리고 먼저 영국 함선이 프랑스를 상대로 공격을 개시했다. 정박해 있던 프랑스 함대는 아주 쉬운 공격 대상이 됐고 대부분의 비시 해군은 파괴를 면치 못했다. 처칠의 약속은 현실화됐다. 영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었다. (8월 5일) 이탈리아 군대는 아프리카 동배 식민지를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인 소말리아에 침입했다. 전쟁은 무솔리니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정복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의 영토에 로마 제국의 새 영토를 편입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유럽의 세력들 사이에 이데올로기로 인해 벌어진 전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인간은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맹렬히 싸우다 처절히 죽어나갈 운명이었다. 프랑스가 붕괴되자 전쟁 물자, 경제와 산업이 급속히 하락하게 돼 전쟁은 그로 인한 막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쟁은 전쟁 자원, 음식, 전쟁 물자, 에너지원과 무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달할 수 있어야지만 전쟁이 성립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이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자원의 보유라는 측면에 있어 영국은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1939년 독일은 음식과 에너지원에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의 에너지원은 주로 석탄과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석유였지만 과학과 기술이 진보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석탄 기반의 대체물을 개발, 전쟁 자원을 자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영국의 사정은 아주 달랐다. 영국은 다른 국가에 상선을 보내 원료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무역국이었다. 영국은 매년 최소 5,500만 톤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여와야 했다. 독일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반해 영국은 북아메리카에서 밀을 수입해오고 남아메리카와 호주에서 고기를 수입해와야 했다. 만일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선이 모두 끊기게 된다면 영국인들은 불과 몇 달도 채 못 돼 모두 굶어 죽을 형편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해군은 독일군을 강력히 포위하고 해협과 북해 사이의 좁은 간격마저 차단시켰다.
독일 해군력은 궁지에 몰리게 됐고 독일은 기나긴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친 이후에야 영국의 경제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가 함락당하자 해군 전략을 결정했던 토대가 변화했다. 프랑스가 포위당하자 독일은 프랑스의 대서양 항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항구는 100년 전 나폴레옹의 해군과 영국군들이 대륙의 지배권을 놓고 사투를 벌였던 영투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다. 독일 유보트는 이제 아주 쉽게 해양에 접근할 수 있었다. 유보트는 프랑스 해안선을 벗어나자마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상선로에 진입했다. 그 상선로를 통해 영국으로 전쟁 물자가 수송돼 들어오고 있었다. 그 물자 없이는 영국 공군을 가동시킬 수조차 없었다. 독일군이 조금만 더 항해에 가면 미국으로부터 실어온 물자들로 가득한 상선들이 늘어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러한 영국의 약점을 노릴 만큼 완벽한 준비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었나 보다. 처칠은 전쟁이 끝난 후에 유보트전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전쟁이었다고 고백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오르고 눈부신 성과를 올리는 그런 무리의 전투가 아니라 통계와 수학적인 도표와 커브를 이용한 일반 대중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런 전쟁에선 고무적인 연설이나 사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프랑스가 함락당하자 히틀러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은 영국 하나뿐이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처칠의 연설은 날카로운 무기가 돼 영국 군대의 사기를 북돋았다. 우리들의 임무를 받아들입시다. 그리하여 영국과 영국 국민들이 1000년 동안이나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후세들은 바로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릇된 과학논리가 만연하는 암흑 시기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생존 이외에 다른 전략은 없습니다. 처칠은 미국을 전쟁에 개입시키길 원했다. 잉글랜드 남부지방에서의 침략이 예상됐고 그에 대한 준비 대세가 갖춰지고 있었다. 영국엔 유명한 국방시민군이 조직됐다. 수비대 구성원들은 병사치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지는 대단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당시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무기들은 조악했다. 국방시민군 중엔 소수정의 게릴라군이 특수훈련을 받으며 비밀 은신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이나 아이들은 독일 군대의 막강한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삽이나 기타 잡동사니 등을 무기로 사용해 필사적으로 영국인들이 처한 곤경을 헤쳐나가려고 했다. In the course of your duty, you may have the luck to come in contact with the enemy. If you do, one of your duties is to shoot when you see a sitter. And shoot to kill. 몇 년이 지나 영국의 국방시민군에 필적할 만한 조직이 독일에도 생겨났고 노인과 아이들로 구성된 군대는 강력한 적군의 병력과 맞서 싸워야 했다. 전혀 웃을 일도 장난도 아니었다. 그저 필사적인 저항과 비극이 따를 뿐이었다. 공포와 긴장의 분위기는 영국 전역을 지배 나갔으며 영국인들의 불안의식은 극에 달했다. 영국의 물질적, 사회적 구조는 모두 파괴돼 나갔다. 침략하는 적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거리의 표지판을 없애버렸다. 글라이더와 공수부대 요원들이 착륙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온갖 장애물들은 들과 밭에 흩어져 있었다.
해상에서의 발포에 성공하기 위한 위험한 실험들이 감행됐다. 도처에 낙하산이 흩어진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이 게릴라군일 것이다 혹은 침입자일 것이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했다. 주로 폴란드나 체코 군인들의 오해로 인해 영국 군복을 입은 독일 군인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금속이란 금속은 모조리 수거해버리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영국 사회는 크게 흔들렸다. 알루미늄 주전자와 폐는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수거됐다. 철로 된 난간이나 탄당 등도 전투함을 만들기 위해 수거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전쟁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언론이 선동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 국민들이 영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모두 참여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와 사회상을 살펴보면 살아남으려는 영국의 필사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처칠 정부는 우선 전통적으로 보장됐던 영국민의 개인의 자유보장이나 사생활 보호권 등을 효과적으로 폐지했다. 이제 누구든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고 정부는 전쟁 물자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해갈 권리가 있었다. 또한 파업할 권리도 폐지시켰다. 전쟁으로 인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가 도입됐다. 민주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타파 대상이었던 전체주의적 독재 권력의 모습으로 재편성됐다. 타도의 공포는 정치 수배범이 체포돼 감금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전쟁 전 영국의 파시스트 지도자인 오스월드 모슬리는 수감됐고 영국 파시스트 당 내 그의 추종자들은 구금당했다. 영국민들이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한편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선 독일 무장군들이 영국을 침공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장군들이 예상한 대로만 전쟁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전격전은 이전엔 상상도 못했을 만큼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었다. 히틀러는 이전엔 영국 지구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을 생각은 없었다. 히틀러는 정권 초기부터 자기의 운명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나치당이 활개를 치고 독일이 동구 소비에트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프랑스를 독일을 비참한 상태로 몰아간 주요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에게 복수할 생각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영국과의 전쟁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영국 침략 계획을 세워야 했다. 유럽의 기나긴 역사적 관점을 들여다보며 독일은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유럽 대륙 내의 정세를 꿰뚫어보고 전략적으로 주변국을 정복하던 독일이 이젠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영국 침략은 작전명 바다 사자로 통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영국에 대한 독일의 공격은 강을 무사히 건너는 수준에서 군사작전이 수립됐다. 독일군은 잉글랜드 남부지방의 해안에 정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기갑부대는 북쪽에서 치고 들어올 예정이었다. 오늘날 육해공군 공동작전은 특수 착륙 항공기와 항공모함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1940년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독일군을 태우고 바다를 건널 함선은 바지선과 상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군사용으로 제작된 것들이 아니었다. 독일 해군은 영국 해군과 함선 대 함선으로 싸울 만큼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해협을 가로질러 내륙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적국의 함대 정도는 가볍게 진압할 수 있었다. 1940년대에는 모든 해군들이 공중 공격을 잘 이겨내지 못해 공습에 취약점을 보였다. 주요 함선들은 적국의 함선 공격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공습을 받아 침몰하곤 했었다. 마찬가지로 공중 지휘권을 갖고 있는 독일이었기에 영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중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먼저 영국 공군을 무찔러야 했다.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와의 전쟁은 끝이 났다. 그리고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에도 역사는 계속된다. 영국의 전투는 잉글랜드 남부지방의 상공에서 벌어졌다. 히틀러의 루프트와페는 영국 공군에게 1000개 이상의 폭격기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했다. 독일군의 목적은 공중 공격에 있어서는 완전한 우위권을 점하고 나아가 영국 해군력을 상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해상으로 진격해 1000년 동안이나 외세의 침입 없이 잠잠했던 영국을 침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육군 병력은 듀인케르크의 철수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국방시민군들은 사불 무기로에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방어, 더 나아가 영국의 미래는 3000명이 채 못 되는 젊은 영국 공군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저치는 영국 공군 병력은 터무니없이 적은 수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 전투는 용기 있는 자의 전투였다. 또한 최신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벌이는 기술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살인광선이란 공상과학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해낸 신레이더 기술은 나치 공군을 패배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히틀러와 루프트와페 사령관 괴링이 계속해서 전투력의 강도를 높이자 다시금 전세는 독일 쪽으로 기울게 됐다. 하지만 히틀러는 또다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됐고 루프트와페의 전투력은 그 힘을 잃어가게 돼 결국엔 공격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영국 전투는 종결됐다. 그리고 전격전이 시작됐다. 히틀러는 영국민의 의지를 꺾으려는 노력으로 밤마다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어 도시를 파괴시켰다. 하지만 히틀러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히틀러의 그러한 노력은 결코 항복하지 않으리라는 영국민들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해줄 뿐이었다.